네, 과연 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할 쟁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조기 대선까지 약 한 달 정도 우리가 남아 있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지난달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다시 대법원 선고로 사법 리스크를 떠안은 채 대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대외적으로 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박시동 경제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금 이재명 후보가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상고심이 선고가 됐는데 유죄 취지의 그 파기환송을 혹시 우리 예상을 하셨을까요?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거 예상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뭐 판결을 사실은 뭐 우리가 헌법이라든지 법률에서 재판부의 사법부의 뭐 독립성 이렇게 해가지고 당연히 재판 안에서 판사가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지켜줘야 된다. 네, 그건 네. 맞는데 그 이후의 판결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비판하거나 또는 뭐 해석하거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막상 판결이 끝나고 보니까 가장 비판받는 부분이 뭐 내용은 뭐 둘째 치더라도 일단 절차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빨리 판결이 나올 거라고 아마 아무도 예상 못했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짧았죠. 이틀 동안에 맞습니다. 모든 자료, 그 수만 장이 되는 자료를 다 검토했어야 됐다라고 이야기를 그러니까요. 들었는데 상식적으로 이틀 만에 대법관들이 의사를 결정한 거고 그러려면은 사건 자료를 봐야 되는데 네. 지금 7만 건 정도, 7만 페이지 정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뭐 AI 아니라 뭐 누가 와도 사실 읽기 불가능한 내용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검토가 있고 나간 판결일까라는 의구심도 좀 들고요. 한편으로는 대법관이 물론 당일 판결을 합니다만 그 전에 재판 내규에 따라서 연구관들이 미리 검토를 하고 그렇죠. 그 검토 보고서를 바탕으로 다시 네. 또 재판관들도 이제 자기 의견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네. 이게 절차대로 만약에 그대로 잘 진행이 됐더라면 그럼 연구관도 하루 만에 이 7만 페이지를 봤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나눠서 봤겠죠. 서로 뭐 한 사람이 그 6, 7만 페이지를 보는 건 사실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결국에는 보니. 연구관이 사전 검토를 해야 된다는 네. 절차도 스킵된 거 아니냐. 그리고 재판관들도 대법관들도 충실하게 기록을 잘 읽지 않은 거 아니냐.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틀 만에 이런 재판이 나올 수 있었겠느냐. 이것은 그러니까 예측 범위를 좀 벗어난 절차적으로 보면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 뭐 그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사실 이게 그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또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드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 거군요. 네. 대선 후보 등록이 마감이 되는 게 이제 오는 5월 11일이죠. 그리고 대선일이 6월 3일이니까 이 사이에 확정 판결이 나오게 될 경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후보 자체를 그러면 못 내게 되는 상황까지 만들어지는 건데 네. 이게 확정 판결이 나오는 상황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겠죠. 우리가 주차 딱지를 끊고 그거를 구청에 가서 이의 제기를 해도 네. 9일 만에 대법원 이의 제기를 해도 9일 만에 판결이 안 나와요. 뭐 오래 걸리나요? 제가 그렇죠.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니, 이의 제기 해본 적이 그렇다는 없고 거예요. 저는 제가 그냥 냈습니다. 항상. 예를 들면 그렇다는 네. 겁니다. 거기도 예를 들면 제가 이의 제기하겠습니다. 의견 제시합니다. 네. 그럼 이런 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대법원 판결이 사실상 9일 만에 나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쨌든 파기 환송돼서 고법으로 내려갔어요. 2심이 다시 진행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평상시대로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은 그저 법에 있는 대로 또 관행대로만 재판이 진행된다면 그 재판이 또 진행이 되고 네. 또 그게 끝나면 다시 한번 또 검찰이든 이재명 후보 측에서든 또 상고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이번 사건이 어쨌거나 대한민국에서 법률적으로 마침표를 찍히는 데까지는 우리가 법과 관행이 예정한 절차대로만 진행된다면 대선 전에 사실 확정 판결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상식이 맞는데 우리가 지금 왜 걱정을 하는 거냐면 방금 굉장히 상식에 어긋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법부가 대선 과정에서 의지를 가지고 최대한 조속히 이 판결 확정을 하겠다라는 소위 말하는 대선의 사법부의 개입 또는 패스트트랙의 시동 이게 걸린 거 아니냐라고 해서 사실 걱정하고 있는 거고 네.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는 게 사실은 지배적인 얘기인데 그 낮은 가능성을 뚫고 과연 무리수를 두면서 재판을 초스피드로 진행할 것인가가 이제
앞으로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좀 다시 한번 좀 세부적으로 여쭤보겠고요. 일단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은 이제 얼마 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선 후보로 이제 출마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또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 관련한 이슈가 이 두 가지가 좀 맞물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재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는 과연 분위기가 어떤지, 사실 그 양측에서는 지금 중도층을 잡는 게 가장 주요한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어느 선거나 다 강력한 소위 말하는 콘크리트 지지층이 네, 있는 네. 거고, 결국 한 가운데 계시는 중도층, 이른바 스윙 보터들이 어느 쪽에 힘을 실어주느냐가 결국 선거의 승패를 결정하는데, 이재명 후보의 판결이 약간 영향을 좀 줬을까요? 제가 볼 때는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진보 측, 이재명 네. 후보 측에 약간은 그래도 지금 현재 여론조사가 잘 나오고 있었기 네, 때문에 네. 어쩌면 조금 느슨한 감이 있을 텐데 이럴 때가 아니다라고 해서 오히려 진보층을 결집시키고, 중도층 입장에서도 이러다가 우리가 선거 전에 네. 어떤 식으로든 후보를 제대로 투표해보지도 못하고 잃는 거 아니야라는 위기감 때문에 그쪽으로 약간 표가 몰리는 효과, 반사작용이 있을 걸로도 보여집니다. 네. 이제 또 한편 궁금한 것이 이제 국민의힘 쪽의 경선과 한덕수 총리의 출마인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뒤숭숭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왜냐하면 그래도 공당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규와 당원에 따라서 예정된 절차를 가지고 현재 후보 경선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경선 중에 있을 때 전 국민으로부터 쭉 관심을 끌어올리고 마지막에 각 당의 후보가 딱 결정되는 날, 그로부터 사실은 정치권에서는 컨벤션 효과라고 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지지가 폭발하는 최정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한마디로 잘 짜여진 각본대로 이루어지는 정치적 쇼에 이게 극한적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쇼가 김이 빠졌어요. 왜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쇼를 만들어서 국민 네. 앞에 이게 우리 당 후보입니다 이렇게 딱 내밀려고 했는데 네. 지금 그렇게 하면 뭐하니? 밖에서 단일화할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지금 경선 흥행에도 굉장히 지금 먹구름이 껴 있고,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선출된 후보가 진짜 우리 당의 후보로 완주가 가능한 거야. 이게 의구심이 나니까 당원들도 현재 뭐랄까 신이 나지 않은 상황. 그러다 보니까 보수라든지 국힘의 후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중도층 입장에서의 유권자들도 표심을 못 정하고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당원에 따라서 국힘 후보 확정되고 나면 한덕수 총리가 그럼 입당을 하는 거야. 네. 그러면 다시 재결선을 하는 거야. 아니면 밖에서 단일화를 해서 예를 들면 무소속과 국힘의 후보가 네. 경선을 하는 네, 건가? 네. 그래 단일화가 되면 다시 통합하는 건가? 통합하고 나면 한덕수 후보는 다시 입당을 하는 건가? 뭐 이런 다양한 시나리오가 현재 미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좀 흘러가겠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보수 측 입장에서는 지금 모든 게 다 뒤숭숭한 상황이고, 표심이랄까 지지 후보에게 마음을 줄 준비가 아직 안 되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뒤숭숭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겠습니다. 이제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여러 다른 이유로 좀 뒤숭숭한 거는 마찬가지인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궁금한 부분, 여러분들도 많이 이 부분이 궁금하실 겁니다. 만약 이제 이재명 후보의 사건이 그대로 이제 법원에 머문 채 결론이 없이 쭉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라고 가정할 시에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의 논란이 좀 불가피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렇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네, 지금 가장 걱정되는 건 일단은 선거 전에 네. 판결이 최종심이 확정되느냐가 일단 걱정이었고, 좀 전에 여기는 얘기했고요. 근데 이건 사실 좀 기일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좀 너무 무리수가 네.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무리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선거 이후로 네. 이 재판 진행 과정이 넘어간다라고 네. 하면, 예를 들어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당선이 됐다고 칩시다. 뭐 안 됐으면 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건데, 당선이 됐다고 치면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헌법 84조에 대통령은 재임 중에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 소추되지 않는다라고 딱 써 있어요. 그럼 이제 문제는 소추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네. 소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통설입니다. 다수설이 아니고요. 헌법 밖에나 뭐 법적 예상의 통설. 소추가 뭐냐면, 소추는 일단은 재판을 시작하는 게 뭐냐면 기소 아니겠습니까? 기소하고 재판을 유지하는 것을 공소유지라고 하는데, 네. 기소와 공소유지를 합한 개념이다라고 보는 게 통설이에요. 그러니까 또 한마디로 재판은 언제 시작되냐면 기소로부터 시작돼요. 네. 재판의 단계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기소하고 공소유지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재판 활동도 하고 네. 마지막까지. 그리고 형이 끝나면 집행도 하고 이렇게 형사 절차가 쭉 이어지는데 기소가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이론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기소가 안 된다. 그럼 뭐냐면 이 형사벌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단계 중에서 초입부터 안 되는 거예요. 네. 기소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초입부터 안 되는 일을 중간 이후의 일은 된다라고 해석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 너무 어렵네요, 해석이. 라고 해서 아니요. 그래서 사실은 쉽습니다. 원래 소추 안 된다는 거는 기소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기소가 된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소보다도 더 윗단계가 공소유지라는 거예요. 네. 공소유지보다 더 윗단계가 형 집행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가장 낮은 단계도 안 된다는 거예요. 헌법이 원하는 거는. 뭐냐면 그런데 지금은 일단은 대통령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가능하고 가능하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계속 결론이 없이 진행됐는데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네. 이게 정지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통설인데 이유가 뭐냐면 원리가 이거죠. 대통령을 뽑는다는 건 전 국민 투표를 해서 뽑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국회의원은 한 지역구, 뭐 시도의원도 뭐 조그만 지역구가 있습니다만 네. 이거는 전국을 대상으로 뽑는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뽑힌 사람에 대해서는 일신상의 안전과 안위를 임기 내에 보장한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라를 말아먹은 내란, 적을 이롭게 하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일신상의 안전을 보장할 테니 아무도 기소도 하지 마라. 그리고 임기 내에 국정에 전념하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특혜 조항이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의 원리를 그대로 따른다면 일신상의 안전은 보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 재판은 진행이 안 된다고 보는 게 통설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고심이라든지 이쪽에서 만약에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논란이 생길 수 있죠. 왜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추의 의미 해석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네. 진행을 하려면 대법원이 진행도 하고 마지막에 판결을 할 때 나는 이제 앞으로 최고법원이니까 우리는 그 소추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한다 이러면서 일단 해석을 최초로 명시하면서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 복잡한 문제가 남아 있죠. 자, 어쨌거나 이런 작은 노이즈라든지 어떻게 할 수 없는 불안정성을 놔두지 않겠다라는 게 현재 그래서 민주당 측의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법을 바꾸겠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에 소추의 의미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식의 뭐냐면 대통령이 이제 임기가 시작되면 재판이 정지된다는 걸 아예 그냥 명문화하겠다. 얘기를 좀 넣기도 하고. 지금 근데 그게 또 가능한가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가능한 뭐 그거 처리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거에 대해서 과연 공포까지 바로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건 조금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아예 이론의 여지를 없애겠다는 게 민주당 측의 얘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거고 이제 막 전 국민의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대통령에 대해서 사법부가 재판을 진행하겠다? 그럼 진행 이후에 만약에 형이 확정되면 집행할 건가요? 이런 복잡한 문제를 남기기 때문에 사법부가 정치 속으로 전면적으로 이것은 들어간다라는 선언이다.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견도 좀 많고 해서 추후 논란을 지켜봐야 되고 그 논란의 싹을 자르는 정치권의 소위 말하는 이제 대응 이런 것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는 내용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기준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선고거든요. 근데 사실 그 대통령 선거 이전에 이 선고가 내려지는 것은 물리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고 근데 또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고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이 선고가 있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 소추에 대한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게 또 여야 쪽에서도 또 법 쪽에서도 어떻게 해석할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 그렇죠. 근데 이제 다수설과 통설은 당연히 소추도 안 되기 때문에 재판 진행도 안 된다는 건데 그래서 걱정이 없어야 되는데 사법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 진행을 강행할 여지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실 저희가 여기서는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측을 해보는 거고요.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지게 될지 정치적인 관련한 리스크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경제적 여파에 대한 포커스를 좀 한번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부 장관의 연이은 사퇴 사이 때문에 전국 불안 지금 최고조입니다. 대행의 대행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미국에서 관세를 엄청나게 폭탄을 내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통상 대응을 정말
치밀하게 해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문제가 되는 건 있는데 또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정치권에 있어서 이게 뭐지? 네. 라는 그런 신인도 자체도 뚝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최상목 그 경제부총리, 네.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가 경제적 측면에서 네.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런 평가와 완전히 상관없이 네, 네. 현재 대한민국 상황을 정확하게 말하면 경제에 관련한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황입니다. 없죠. 부재한 거죠. 이거 자체가 리스크입니다. 네. 그 어떤 판단도 누군가 내려줄 적합한 사람이 제자리에 없어요. 그렇죠. 지금. 굉장한 리스크고요.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이 주는 불안감과 불안정성, 경제가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우리나라 대외 신인도라든지 이런 것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분석입니다. 특히 지금 현재 평상시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이제 한창이거든요. 예, 상호 관세를 일단 전 세계 한 60여국에 부과하고 90일 유예했을 뿐이고 각국을 상대로 협상하려면 지금 들어와라라고 하고 사실은 많은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도 네. 마찬가지거든요. 한편 우리 지금 현재 내수가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맞습니다. 어저께 일단은 긴급하게 추경안이 통과가 되긴 했습니다만 내수 살리는 추경을 해야 된다 해서 결국에 이제 추경을 만들었어요. 집행해야 되잖아요. 집행의 순서, 스피드, 요소에 넣는 이 굉장히 테크니컬한 부분을 누가 진행할 겁니까? 그러니까 대외적인 변수, 대내적인 변수에서 경제적으로는 좀 이런 말씀 좀 너무 불안감을 조성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백척감도 위에 있다. 한국 경제는 이런 상황에서 컨트롤 타워가 없다라는 게 굉장히 불안하고 그 자체가 리스크인데 한덕수 총리는 뭐 총리이긴 합니다. 그래서 국정 전반을 아우르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경제통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최상목 부총리가 혹시 없더라도 한덕수 총리가 경제 부분을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밟아온 분이고 네. 근데 이제 한덕수 총리가 없으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또 역시 그 역할을 하면 되는데 그렇죠. 경제를 맡을 수 있는 소위 말하면 원투펀치가 다 없고 지금 넘어간 부분은 솔직히 말하면 사회부 총리거든요. 네. 예, 그러다 교육부 보니까 장관님이십니다. 예, 지금 당장 내일 우리는 추경안에 대해서 누가 사인할 거며 할 때 물론 이제 기재부 차관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네, 없는 네. 상황이지만 이분이 30일 뒤에 있을 대선에서 어떤 쪽 진영이 당선될지도 모르는데 책임성을 갖고 공무원인데 정무직도 아닌 사람들이 네. 과연 어디까지 결정할 수 있을까라고 보면 그렇죠. 사실은 현재 한국 경제가 잠깐의 멈춤 또는 컨트롤 타워 부재 또는 의사결정의 사실은 공백 이런 상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매우 불안한 상황이긴 합니다. 작년 12월부터 이어지는 그 경제적인 컨트롤 타워의 공백이 계속해서 그 권한대행의 그 인물이 바뀌면서 더욱더 이 악화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지금 한미 통상협의,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2+2 협의 소식을 여러분께 전달드렸는데 거기에서 가장 주요한 패키지가 7월 패키지라는 키워드였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우리가 준비를 한 부분에 있어서의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6월 대선까지 어떻게 그냥 좀 시간을 끌어야 된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요. 이 부분은 좀 사실은 좀 복잡한 논의가 좀 필요할 너무 것 같아요. 복잡하죠. 왜냐하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에게 한 달 전쯤에 네. 전화를 했어요. 통화를 직접 했죠, 예. 두 분이. 그리고서 통화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Great call. 만족한다 이거죠. 좋은 통화였다. 그리고 나서 나는 앞으로 한국과 원스톱 쇼핑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한 자리에 한 테이블에 미국이 먹고 싶은 모든 밥과 반찬을 다 올려놓고 네. 내가 한 번에 쇼핑할 거야. 한 번에 먹을 거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그때 직접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방위비, 관세, 뭐 알래스카 투자 등등등을 내가 한 번에 쇼핑하겠다. 저희로서는 기분 나쁜 말이죠. 한 국가를 상대로 마치 마음대로 다 하겠다는 쇼핑이라는 거죠? 말을 어떻게 쓸 수가 있습니까? 네. 한국과 원스톱 뭐 회담 이렇게 말했어도 그쵸. 아무튼요. 그래서 쇼핑을 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을 했고 그 이후에 맥락이 있어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베센트 장관이 제목끼리 최상목 장관과 회담을 하기로 초청을 했어요. 네. 그 안덕근 산자부 장관도 별도 스케줄로 원래 미국 출장이 예정돼 있었는데 그쵸. 트럼프 대통령이 원스톱 쇼핑, 한 테이블에서의 쇼핑을 얘기하자마자 회담 구도가 2+2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거는 각자 단식 경기를 하던 우리 장관들을 보고 한 테이블에 불러놓고 복식으로 한 게임으로 끝내겠다고 하는 회담 구도의 변경이에요. 네. 이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호흡에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구도도 우리가 2+2로 맞춰졌을 때 이 부분을 봤어야 돼요. 이게 우리한테 유리한 구도가 아니거든요. 네. 어쨌거나
트럼프 대통령의 큰 틀에서의 회담의 성격 규정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목표가 나왔고 그 하위로서 2+2 회담 구조가 확정됐어요.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구도가 그렇게 불리하게 갔는데 거기서 의제가 4개가 갑자기 등장을 했어요. 원래 이 회담은 왜 생겼냐면요. 미국이 없던 관세를 만든 거거든요. 네. 평시처럼 너희랑 우리는 FTA국이야. 우리 무관세야. 이러고 있었는데 아니야 오늘부터 관세를 물릴 거야. 이렇게 미국이 먼저 선언했기 때문에 그쵸. 사실은 회담 의제는 왜 우리에게 25%를 물려야 됩니까? 우리는 사실은 실효 관세가 얼마고 우리가 미국의 흑자도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관세 의제 자체를 가지고 일단은 항의하는 게 첫 번째 회담이 됐어야 하는데 그 자리에서 뭐가 결정되냐면 의제가 4개가 됐어요. 네. 관세, 두 번째가 경제 안보, 세 번째가 투자 협력, 네 번째가 환율과 통화. 갑자기 의제가 4개가 올라갔어요. 이게 뭡니까?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던 원스톱 쇼핑. 내가 원하는 반찬을 한 테이블에 다 올려. 그래서 네. 의제 선정까지도 미국이 합의를 해주고 온 거예요. 자, 네 번째. 미국이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0일 안에 미국도 대내적으로 지금 안팎으로 좀 힘들거든요. 야, 관세 전쟁 그렇게 해가지고 성과가 뭐야? 이렇게 해서 사실은 불안한 심리도 있고 해서 네. 대내적으로도 봐봐 내가 관세 도깨비 방망이 휘두르니까 그 협박 때문에 결국 상대국이 무릎 꿇고 들어와서 미국에 유리한 협상이 되잖아. 이걸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0일 안에 성과를 내야 되는 거는 트럼프가 급한 거예요. 우리나라보다는 트럼프가 그렇습니다. 더 급하다. 그런데 우리가 줄라이 패키지라고 해서 미국의 90일 유예 그 기간에 맞춰서 네. 7월 말을 데드라인에 합의해주고 왔어요. 합의 또는 그 멘트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합의까지는 아닙니다만 굉장히 불리한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미국의 호흡에 맞춰서 회담의 구도, 의제 선정, 회담 D-Day 여기까지 어느 정도 지금 큰 틀에서 우리가 끌려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렇죠. 이에 대해서 사실은 비판이 많았습니다. 국내에서. 그렇게 합의해주고 면 어떡하느냐. 최대한 시간을 끌었어야지. 소위 말하는 지연 전술, 속도 조절론 이런 것들을 왜 회담 전략으로 삼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이 많았는데 네. 뭐 국내 경제적으로는 불행입니다만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가 전부 다 지금 자리에 없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오히려 미국에게는 우리 상황이 이렇다. 그래서 회담이 정상적으로 합의 회담, 이루어지죠. 예, 이루어질 수 없다. 실무 회담이라든지 테크니컬한 조율이 지금 어렵다라고 해서 네. 뭐 우리 속담에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사실은 조금 불리한 상황으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브레이크를 잡을 만한 좋은 그렇습니다. 좋은 기회라고 표현이었어요. 볼수 지금 있겠네요. 쉼표를 찍고 브레이크를 끊기에 좋은 명분이다. 어쩌면 이것도 미국과의 회담 내에서는 소위 말하는 시간 지연 절순론으로서는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불행 중 다행으로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정도의 포인트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근데 이 시간 끌기라는 게 우리나라 지금 컨트롤 타워의 공백 가운데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괜찮지만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어쨌든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그리고 투자를 꺼리게 되는 그러한 국가가 우리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자금들이 계속 이탈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불안은 네.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겠네요.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지표 중에 하나가 네. 그겁니다. 사실은 이제 크게 시계를 좀 넓혀보면은요. 지금 10개월째 외국인 매도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중간에 잠깐 매수세가 뭐 조금씩 한두 주 정도 들어온 적은 있고 한데 근본적으로 한국 경제의 미래를 낙관하지 않는 이 외국인들의 시선 이걸 돌려놔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계속 가중되는 지표가 뭡니까? 한국 경제 내수 부진, 한국 경제 수출 이제 둔화, 경제 성장률 하락, 거기다가 정치적 불확실성까지도 핵폭탄으로 던져졌는데 그렇죠. 이게 해소 일로로 가는 그 트랙을 타는 게 아니라 가다가 점점 더 불안감이 폭증했다가 또 해소됐다가 또 폭증했다가 하면서 사실은 완벽하게 어떤 뭐 안정감을 외국인들에게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증시에서도 고제고대로 반영이 되면서 기관이라든지 한때 이 기관들이 몇 개월간 일단 받쳐줬고 개인 매수도 어쨌거나 후발적으로 받쳐주고 있습니다만 네. 외국인 매도세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현상에 근저에 남아있는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 상승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할 거 없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앞으로 이제 남겨져 있다. 반드시 이거는 한 번쯤은 턴어라운드 시켜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지금 대선을 앞두다 보니까 계속해서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일명 특정 인물 테마주
뭐 이재명 테마주, 한덕수 테마주 하면서 관련이 있나 싶을 정도의 연관고리를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주가가 급등하거나 혹은 급락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에도 불가피하게 정치 테마주로 엮인 종목들의 급등락이 나타날 텐데 물론 굉장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는 편이 제일 좋다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런 기업들을 투자한다라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일단 결론은 정치인 테마주는 절대 투자하지 마시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네. 사실 투자 인과관계가 하나도 성립이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기업의 대표가 어떤 후보의 뭐 사촌과친하다. 네. 어떤 기업과 어떤 기업의 대표가 동문이다. 근데 알고 봤더니 만난 적도 없고 네. 연차도 긋고 이 전혀 인과관계가 없는 테마주들이 많거든요. 예전에는 예. 그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정재 씨와 그렇죠. 밥 먹었다라고 해서 이정재 씨의 회사의 주가가 엄청나게 그렇죠. 올랐던 적도 예.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정재 씨의 연인으로 알려져 있는 그분의 또 그분의 이제 친정 회사 쪽도 또 이제 같이 맞습니다. 올라가는 등등등 사실 인과관계가 없고 실체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 주시니까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작전 세력들의 풍문에 투자하시지는 마시고 유력한 후보 또는 이제 대선이 결정되고 나면 그분들이 내는 국정 지표와 경제 계획이 있습니다. 정책 관련한.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5년간 추진될 정부의 국정 방향, 거기에 정부의 노력과 돈과 자본이 다 투여될 거거든요. 그런 부분 중에서 양당 공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 결국 한국 사회가 그걸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예의주시하면서 관련주를 이제 서치한다라든지 그런 쪽에서 자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보는 태도. 그런 것은 제가 좀 추천할 만합니다. 네. 5월은 조기 대선에 관련한 영향권이기도 하고 계속해서 미국 관세 관련한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달이기도 하고요. 미국 증시에도 격언에는 세린 메이라고도 하고 그게 또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에 영향을 미쳐서 국내도 같이 5월 시장이 주춤하긴 합니다. 이번에도 과연 세린 메이일 것인가 또 증권가에서는 또 다른 시각을 좀 내놓으면서 이번 5월은 다를 것이다라고 하는데 우리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미국장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세린 메이가 아직은 유효한 얘기 같고요. 예, 당분간 불안 심리가 조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미중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되느냐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 요소가 좀 있는 게 아닐까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요. 네. 국장 관련해서는 조금 저도 이제 시선이 다른데 역사적 사실은 저점 구간이에요. 싸도 너무 싼 구간이 계속 이어지고 그렇습니다. 있죠. 그래서 그리고 사실은 지금 한 최근 몇 달간 대내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안 좋은 게 많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불행이긴 합니다만은 바닥 다지기까지도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5월은 어쩌면 저점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다만 아까 우리가 초반에 나눴던 이게 대선이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든 정책 갈등을 화합하고 6월 3일에 정점을 찍고 이제 한국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간다라면 우리가 지금 5월을 저점 매수 타이밍으로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어떤 다양한 사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혼란이 더 극심해진다? 이건 예상 못했거든요. 이 부분만 조금 우리가 리스크로 남겨놓고 다만 이 부분의 리스크가 어느 정도 조절된다면 대선을 전후해서 이제 저점을 뚫고 한국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지금은 역사적 저점이고 오히려 매수하기 좋다. 그래서 국장 관련해서는 셀보다는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으로 좀 시선을 그래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그 5월에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을 해본다면 어떻게 좀 구성해보는 게 좋을까요? 쉽습니다. 미중 갈등을 피하는 줄을 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제재할 때 역으로 효과를 받는다든지 간접 효과를 받는다든지 그런 데가 아니라 아예 반사의 교차 없이 관련이 없는 거. 뭐 예를 엔터주 들면 최근에 그렇습니다. 많이 올랐고요. 엔터, 컨텐츠 바이오, 관련해서.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식품. 그러니까 조선. 리스크를 아예 해지하고 들어갈 수 있는 주식 중에서도 실적이 좋거나 모멘텀이 있는 주식을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5월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불확실성이 많은 한 달이 될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에 있어서의 경제 성장률도 계속해서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완전하게 놓을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기회가 분명히 있는 5월이라는 점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조기 대선 변수들과 그에 따른 경제적 파장까지 확인해봤고요. 전략까지 마련해봤습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